막스주의 세미나 3강 스탈린 서적에 대해서 이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노동당 홍준규입니다. 이전에 이제 진행을 맡아주셨던 분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여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권성우 동지의 이제 매끄러운 진행과 좀 비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안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하게 될 서적들은 이제 레닌주의의 기초와 또 이제 레닌주의의 문제에 관하여 둘 다 이제 스탈린이 쓴 논문들인데요. 우선 레닌주의의 기초는 말 그대로 이제 레닌주의의 뭐 기초적인 정의, 방법, 이론, 또 농민 문제와 또 민족 문제를 다룬 그런 서적이고요. 레닌 문제에 관하여서는 주요한 것으로 이제 영구혁명의 문제와 또 일국 사회주의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논문들입니다. 우선 남궁현 선생님의 간단한 설명을 시작으로 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국가와 정치 이론 주제를 가지고 막스 엥겔스에서 레닌 거쳐서 지금 스탈린에 와 있습니다. 막스 엥겔스는 우리가 읽어봤듯이 동본 질서가 무너지고 부르주아 사회가 등장하던 초기 시기 부르주아 국가의 의미는 뭐고 부르주아 국가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 각 계급들의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서술을 했다면은 레닌의 경우는 러시아의 특수성이라는 점에서 막스와 엥겔스의 특히 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충실히 이어받으면서 러시아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재해석을 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10월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 중요한 정치적 실천 속에서 막스주의의 국가와 계급 정치에 대해서 그것을 현실의 혁명 과정 속에서 그것을 적용을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스 엥겔스 지난 이번에 이제 앞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스, 엥겔스, 레닌 모두 공통적으로 한편에서는 대량주의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이제 블랑키즘 막스 엥겔스는 블랑키즘이었고 레닌에 있어서는 아나키즘 그리고 좌익 수합병 이런 어떤 한편에서는 오른쪽 한편에서는 왼쪽의 입장들과 논쟁 관계에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스탈린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레닌이 막스 엥겔스의 충실한 해설자였다면 스탈린은 레닌의 충실한 해설자다. 그 글을 읽어보면은 막스 엥겔스도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레닌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 혁명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 이후에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레닌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주로 자기의 입장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이제 앞에 막스, 엥겔스, 레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달라진 부분이 좀 있다면은 레닌은 막스, 엥겔스가
서술한 예를 들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같은 경우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했다면 자기는 그 러시아 상황, 짜르치아에서의 폭압을 이겨내면서 이 구질서를 타도하는 과정에 서구하고는 달리 노동자 계급이 서구는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쟁패를 겨뤘죠. 그래서 봉건 질서를 타도하는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부르주아 정부를 세웠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짜를 타도하면서 약간의 이 케레스키 과정 몇 달을 거치면서 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돌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레닌은 러시아의 특수성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물론 러시아의 특수성이다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은 논쟁하는 과정이 계속 이 자본주의 발전을 오래 겪은 서구하고 다르다. 이것을 이해해 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 논지를 폈다면 스탈린은 레닌이 주장했던 그 볼셰비키의 전략 전술 이것을 보편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면 이제 그런 입장의 출발부터가 그리고 굉장히 보편적이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에 적합한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막스 앵겔스는 초기 자본주의의 일반적 이론이라면 레닌주의는 제국주의 시대의 보편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레닌이 막스 앵겔스를 보는 거하고 좀 변화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리 꼬뮌 같은 경우를 이제 러시아의 그 레닌의 그 소비에트 막스주의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을 전개하는 과정에 그것은 서구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러시아의 경우는 맞지 않다 이런 논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스탈린에 오면은 그 레닌이 구사했던 전술이 제국주의 시대는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논지를 펴면서 그럼 파리 꼬미는 뭐냐? 그거는 잘 발전하지 않았던 노동자 계급이 강하게 등장하지 않았고 혁명의 주체까지로 올라서지 못한 시기에 이론이다. 말하자면 파리 꼬미는 맹하고 소비에트는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레닌하고 달라진 논지라고 저는 보고 물론 이제 이 관점에 따라서는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해석이니까 그건 알아서 그 각자가 원전을 읽어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피치 독재를 레닌은 이제 그러니까 이 전위당, 그러니까 이 짜르 치하에서 일사를 하는데 움직이는 볼셰비키 당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지만, 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주체는 소비에트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소비에트가 작동을 잘 안 하니까 당의 역할을 강조는 했지만, 그거를 일종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식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중들이 권력의 주체로 쓰는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치 NEP가 경제적으로는 이제 전시공산주의를 거치고 그 이후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는데 그것이 진전이라고 보질 않았습니다. 약간 후퇴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런 관점이었는데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이제 소비에트 그러니까 대중 권력의 이 결집체로서의 소비에트를 주체로 보는 것과 말하자면 사회주의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NEP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주로 서술을 했다면 스탈린에서는 소비에트 얘기가 그것도 이제 여기 발제할 때 이제 정확히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초기에는 소비에트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그 핵심적인 어떤 기구로 생각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약간 당으로 무게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본질적으로 당 독재다. 그러니까 당 독재다. 이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당 독재다. 이렇게 바뀌었죠. 뒷부분에 가면.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는 뭐냐? 전달 벨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에트는 이 협동 조합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조직의 하나로서 당이 이 디렉션, 당이 지도를 하면 그거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몇 년 지나가서는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이행 전략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발제하는 정치가 그 경제적 이 기초 이거는 못했어. 예 못하셨죠. 그래서 그거는 오늘은 이제 발제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봐서 이걸 잠깐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숙제로 내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숙제로 예, 알겠습니다. 읽어보고서 저 판단하는 게 제일 낫죠. 스스로 설명하시. 설명은 간단히 하고 하여튼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상품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근데 이제 그게 상품은 있다가 이제 답입니다. 스탈린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스탈린의 질문을 딱 던지고 답은 이거다 바로 나오죠. 질문 상품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부분적으로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의 존재의 이 유무와 관련해서는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또는 이제 공적인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남아 있다. 이 소상품 생산이라든지 농업 부분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가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엉켜 있다. 그래서 그거는 막스가 고탕용 비판의 공산주의 첫 번째 단계의 가치 법칙에 대해 얘기합니다. 가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 교환을 규율하는 법칙이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지만 공산주의 첫 단계에 작동한다. 라고 썼죠. 공산주의 첫 단계, 심지어는. 근데 이제 사회주의가 뭐냐, 이것도 이제 레닌에서도 약간 좀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합니다. 공산주의 첫 단계를 사회주의라고 사람들이 보통 한다. 라면서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다가 이행기 사회를 사회주의에서 얘기합니다. 글을 이걸 아주 섬세하게 읽어보면 두 가지 의미로 다 써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용을 한 모양이에요, 용어를.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뭐 있는데 그게 사회주의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공산주의 첫 단계냐 아니면 이행기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가 좀 애매모호하게 배치되는 측면이 하나 있으면서 스탈린이 공산주의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얘기를 하면서 가치 법칙도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하여튼 개념적으로는 막 혼용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 기초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게 PT 독재,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도 그렇고 상품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히려 막산세에서는 상당히 시플합니다, 사실은. 이행기 사회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있고 이행기 사회가 있고 공산주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공산주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기여한 만큼 가져간다거든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그래.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고당령 비판의 그 부분을 한번 그래서 제가 꼭 이걸 기억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주의는 뭐냐? 자본주의 착취가 사라진 거를 그냥
설명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럼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착취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노동자고 다 생산에 참여하니까 자기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게 공산주의 첫 단계다. 뭐 개념적으로 어렵지 않잖아요. 잉여가치 범주가 사라진 거지. 가치 범주는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면서 오히려 관철되고 있는 거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깨끗하게 관철된다고 볼 수 있겠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원칙이.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착취가 사라진 사회. 그럼 그 중간은 뭐냐? 이행기 사회다. 그리고 이행기 사회의 국가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그래서 그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보면 현존사회주의에서 레닌, 스탈린을 거치면서 이행기 사회가 슬쩍 없어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갔다.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본주의는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에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내용 또는 경제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이 공산주의 첫 단계인지 이행기 사회인지가 애매하다. 그래서 이행기 사회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행 전략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회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 전략. 그걸 구사함에 있어서 정치적 형태는 어떻고, 경제적 내용은 어떻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더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좀, 새로운 논의에서는 이게 사회주의라고 그냥 묘사를 하는데, 이게 이행 전략인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이제 애매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탈린그래서도 공산주의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얘기하는데, 경제적 기초고 그래서 그게 이 막스가 얘기한 거랑 뭔가 달라요.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개념도. 근데 이 양반이 그 글을 안 읽고 썼나? 한 번은 읽고 썼어요. 그래서 자본주의하고 상품 생산 사회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부분에 얘기할 때는 다 제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막 이게 막사고 얘기하고 그 막스를 인용까지 하는데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나중에 읽어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며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 막시스들이 있었을 텐데 지난번에도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분들도 다 읽어봤을 텐데 주요 저장만 봐도 나 정도는 그냥 읽어볼 수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대정서를 읽어보면 막스가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썼지? 그 차라리 얘기를 할 때 막스는 초기에 잘못 봐가지고 이렇다라고 쓰든지 예? 아니면 막스 인용은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뭐 논란이 막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하는 대로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우리가 원전을 보면서 막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레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탈린에 가서 PT 독재 말하자면 그래서 이행 전략에서 러시아의 상황을 이제 100번 이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지 않은 사회들도 또 있었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 상황하고 뭘 봐도 달라요. 그럴 경우에는 이행 전략 전술을 어떻게 구사해야 되는지. 스탈린에 따르면 이게 보편적이니까 다 볼셰비키 따라 이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건지,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볼셰비키 레닌 스탈린을 거치면서 경제적 그 기초 그거는 교과서를 이렇게 쓰라는 거거든요. 52년도에 쓴 거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 2차 대전 끝나고 경험이 많은 상태에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탈린이 그 당시 권력자로서는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최고였잖아요. 근데 스탈린이 이렇게 써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교과서들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 소련의 교과서들.
그럼 그거를 따라가지고 다 갔는데 지금 와서 그럼 우리가 동구권은 몰락을 했지만 말하자면 소련식 그거를 따랐던 커넥션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은 완전 없어졌잖아요 지금. 없어졌고 그거에 대한 평가나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막 여러 권을 읽어봐도 제대로 막 이렇게 좀 납득이 딱 되는 평가는 드물어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고 그 소련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지?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막 뭐가 섞여 있고 우리가 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행 전략에서 예를 들면 뭐가 문제였고 그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등등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평가들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이제 보고 그래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거기에 소련 체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갑론을박이 많은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동구권 동구 사회주의 또는 뭐 그걸 국가사회주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소련을 중심으로 이 유럽의 동부 유럽에 주로 있었던 그 시스템 그리고 중국이나 뭐 저 쿠바나 베트남 이런 데는 또 다른 길을 갔죠. 대립도 막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심하게까지. 쿠바에서는 뭐 카스트로하고 체게바라, 카스트로는 좀 소련 쪽으로 이제 따라갔지만 현실 정치를 해야 되니까 체게바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을 심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논쟁하다가 볼리비아 가서 죽은 그 같은 남미 쪽은 그래서 이 동부 동유럽처럼 이렇게 싹 온 세계가 말하자면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크게 볼 때 다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소련식을 따랐던 동네는 다 무너졌고 지금 이제 흔적조차 잘 찾아보기 힘든 식으로 무너졌고 그거를 제외한 부분은 또 다 살아남아 있어요. 그럼 그 제외한 부분은 또 그럼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착목을 해가면서 이 스탈린이 실제로 어떻게 봤는지를 스탈린의 자기가 쓴 직접 그 글을 가지고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스탈린 책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막스 레닌은 많이 보는데, 처음 봤는데, 앞에서 이제 우리 남규현 교수님이 뭐 개략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약간 놀랬던 게, 이게 좀 약간 초기라서 그런지 스탈린이 오히려 굉장히 이제 당독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탈린이 쓴 게 맞나 이럴 정도였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질된지는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차례차례 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단 순서가 이제 레닌주의의 기초가 이제 먼저 쓴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924년에 이제 프라우다지에 쓴 건데, 1번이 이제 레닌주의 역사적 권학, 2번 방법, 3번 이론, 4번 프롤레타리아 독재, 5 농민 문제, 민족 문제, 전략과 정술, 당 사업 방식.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알아야 될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에는 그 강연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이제 핵심인 게, 뭐 제가 뽑아봤는데, 레닌주의의 기초를 설명하는 것이 레닌의 세계관 토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전제를 달면서, 레닌주의의 진실은 마르크스주의를 부활시켰다는 것만이 아니다. 한국으로 더 나아가 자본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의 새로운 조건들을 예, 발전시켰나 발전시켰다는 데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혁명 시대의 마크주의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레닌주의는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론과 전술이고 특수하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론과 전술이다. 흔히들 레닌주의는 유달리 전투적이고 혁명적이라 한다. 지키 옳은 말이다. 레닌주의가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된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로 레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태내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흔적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레닌주의는 제2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에 대항하는 투쟁 속에서 자라나고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기회주의와의 투쟁은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막스 엥겔스에게서 레닌에 이르는 사이에 제2인터내셔널이 완전히 지배한 일정 시기에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주의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이 레닌주의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점을 이해해서는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레닌의 글들은 보면 이제 막스 글하고 좀 다른 게 굉장히 여기 말처럼 투쟁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혁명적인 관점에서 실천적인 관점에서 쓰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 혁명의 과정에서 혁명의 어떤 실천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기회주의나 개량주의들하고 이제 투쟁을 많이 해야 되니 그런 과정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 제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만 이제 그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닌주의는 이제 제국주의라는 어떤 조건 속에서 자라나고 실현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 하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모순들을 마지막 한계까지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도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많이 써놨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제 쓴 게 첫 번째 모순이 노동과 자본의 모순이 이제 극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금융 패거리, 그러니까 금융 자본주의죠. 각종 금융 패거리들 간이나 제국주의 열강들의 모순이 이제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순이 이제 민족과 수억에 달하는 세계 식민지 및 종속국민 간의 모순으로 또 이제 표현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가 왜 그런 제국주의의 모든 모순의 중심고리였는가에 대해서 쭉 쓰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짜르가 가장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종류의 예, 그런 근원지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짜르가 서구 제국주의의 가장 큰 예비군이었다. 그 다음에 짜르가 또한 이제 동유럽에서 제국주의의 사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리, 런던, 베를린, 브뤼셀에서 제공된 서구 제국주의 앞제였다. 그 다음에 짜르가 가장 충실한 뭐 동맹자였던 그런 얘기도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이 러시아 내의 혁명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제국주의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1840년대에 막스 엥겔스가 활동했던 당시의 어떤 상황, 이제 비교해서 막스가 그 당시에 어떤 공산당 선언을 이제 뭐 이제 작성하고 활동하고 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과 그다음에 이제 그 레닌이 러시아 속에서 활동했던 그 배경 그런 것들이 또 러시아 레닌주의의 어떤 그 레닌주의가 이제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이 비슷하다 그런 얘기 쭉 이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인데 이제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레닌주의가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뭐 검증이 되고 했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인터내셔널이 이제 주된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이제 활동하는 공간이었는데 그 인터내셔널은 그 형식적으로는 충실한 막스주의자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기회주의적인 내용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의 그런 기회주의들을 이제 싸우고
청소하는 그런 것들이 또한 레닌의 이제 의무랄까 역할이었는데 그런 이제 방법이 이제 뭐냐 요구되는 것이지. 첫 번째가 살아있는 실천 속에서 이제 검증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가 예, 비슷한 얘기 같은데 잘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실천 속에서 하는 거였고 또 그 속에서 이제 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 내부의 어떤 자기 비판들이 필요했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당적 내부의 어떤 훈련과 교육, 비판, 그리고 당 외적으로 대중들에게 실천을 통해서 검증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생겨나고 단련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에 이론적 도구마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그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할 어떤 조건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내적인 준비와 그다음 외적인 조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그런 조건이나 내적 조건이나 외적 기반이 됐는가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박 뭐 그런 것들이 쭉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좀 한번 저도 추린다고 추렸는데 그다음에 이론의 중요성 이론이라 뭐 레닌도 이론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론이라는 게 모든 나라 운동을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혁명 이론 없이는 혁명 운동도 없다. 레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가장 선진적인 이론에 의해 지도된 당만이 전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연 생장성에 대한 이론에 대한 비판, 또한 이제 전위의 역할 강조한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론, 그래서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레닌의 이론이 세 가지 기본 명제에 출발한다. 첫 번째가 금융자본이 선진자본주의 나라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는다. 그런 조건. 그 다음에 식민지 및 종속국에 대한 자본 수출이 크게 늘어난다. 그 다음에 세력범과 식민지 몇 국가 속전한다. 그런 각각의 어떤 명제 속에서 이제 조건 속에서 첫 번째 명제가 나오고 두 번째 프롤레타리아 전선에서 폭발적 분위기가 높아진다. 두 번째는 제국주의 장악하는 분위기가 높아진다. 세 번째 제국주의는 피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서 결론적으로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의 전환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레닌이 했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인터내셔널의 이제 어떤 주된 내용들은 1차적으로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해야 되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맨셰비키도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17년 2월 혁명 이후에도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완성됐으니 그걸 좀 더 발전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레닌이 그걸 넘어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그런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있었다. 아주 먼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쭉 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 영구혁명, 연속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은 뭐 영구혁명하면 트로츠키를 생각하는데 뭐 그 당시에 이제 다들 연속혁명에 대한 공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이제 여기 그 스탈린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연속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농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했는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트로츠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농민의 역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약간 별로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한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여겼다.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은 이제 국제적인 혁명이고,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확산과 뭐 그런 걸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뭐 레닌도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게 러시아 혁명이 유럽으로 확산되어서 성공하지 않는다면 이제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저 이제 조금 뭐 애매한데 내용이 어쩌거나 이제 한 나라에서 혁명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얘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무기이다. 음, 그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이제 부르주아의 반항을 진압하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인 승리로까지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해야 될 이제 과제가 뭐냐? 첫 번째 이제 지주와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는 것들. 그다음에 모든 근로인민을 프롤레타리아 주변으로 이제 단결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국외적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한 것들이 필요하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이 뭐 일반 뭐 노동자들이나 다른 계층에 대한 독재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이제 부르주아에 대한 지배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본가계의 그런 지배. 그런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완전한 민주주의. 모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가를 지배하고 자본가의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평화적으로 성장한 결과로 꼭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비에트 정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한 국가 형태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소비에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까 전에 뭐 남구의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소비에트의 장점이 뭐냐? 소비에트는 가장 그 포괄적인 대중조직이다. 그다음에 소비에트는 그 억압받고 착취받는 모든 노동자, 농민, 병사, 수병을 포함하는 대중조직이다. 그다음에 그 대중혁명 투쟁, 정치활동, 공기의 가장 강력한 기관이며 금융자본의 절대 권력과 그 정치적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는 기관이다. 소비에트는 다 대중의 직접적 민주적 조직이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소비에트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또는 의회주의 형태와 원칙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국가 조직이다.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소비에트 권력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비슷한 얘기.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국제적이고 그다음에 입법과 행정권을 통합한 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 선거구를 생산단위, 공장과 작업장 기반으로 선출된 조직이다. 이건 이제 소비에트 권력만이 부르주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무기다. 그다음 국가 소멸 토대를 준비할 수 있다. 소비에트 국가 형태만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에트 공화국은 마침내 발견한 정치 형태로서
프롤레타리아의 경제적 해방과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형태다. 그래서 이제 파리꼬뮌이 이 형태에 명하였다면 소비에트는 파리꼬뮌의 발전이다, 완성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농민 문제인데 여기 이제 쭉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농민이 이 혁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별로 역할을 못 할 거냐, 아니면 반드시 필요하냐, 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식의 농민의 어떤 상황들 뭐 쭉 얘기했고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이제 부르주아 혁명 과정에서 어떤 농민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하고 또 러시아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첫 번째로 이제 러시아 산업이 전례 없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다음에 아주 극심한 짜르 방식과 그 짜르 친위대의 뭐 탄압 때문에 뭐 혁명적으로 단련되었다.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프롤레타 혁명계 농민 어떤 상황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그다음에 또 소비에트 권력이 공고화된 이후의 농민의 상황들.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소비에트 상황의 농민들은 또 서구의 농민과는 뭐 다르다. 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된 내용들. 그다음에 그 러시아 농업이 서구의 농업과도 좀 다르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족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어, 그 전에는 이제 민족 문제가 되게 문명 민족이라는 좁은 범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민족 자결의 원칙 잘못 이해돼서 민족 자치로 축소되는 문제들도 있었다. 그리고 피어건 민족을 그냥 순수하게 법률적 문제로 바라보는 한계도 있었고 개량주의적 관점에서 많이 바라봤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민족적 그 혁명 해방 민족의 그 해방 운동이 혁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막 급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깊이 있게 좀 내용을 못 봤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레닌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략과 전술 7번 전략과 전술인데요.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하고 그 각 시기의 전략과 전술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인터내셔널의 지배하던 시기에는 이제 다소 좀 평화로운 조건이었다. 그때는 주로 이제 의회주의에 대해서 좀 뭐 소위 말하는 의회주의를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의회주의 활동들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어, 혁명의 단계와 전략. 그래서 혁명 1단계는 1903년부터 1917 2월까지 과정. 그때 이제 짜르가 이제 계속 통합적인 정치를 하고 그런 속에서 그때는 이제 의회도 좀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했죠. 그런 단계도 있고 이제 17년 2월 혁명 이후에부터 10월 혁명까지 과정들. 뭐,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그 맨셰비키와의 어떤 투쟁들, 맨셰비키를 비롯한 이제 프로티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의 투쟁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시키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10월 혁명 이후에는 그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의 간만과 전술해 갖고 운동의 어떤 간만에 따라서 전술이 좀 이제 변해야 된다. 그래서 1903년부터 5년까지는 뭐 공격 전술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 7년부터 12년까지는 좀 태극 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그래서 전략적 지도, 직접 예비군과 뭐 간접 예비군과 쭉 나오고. 이제 하여튼 뭐 결정적인 공격의 순간, 그다음에 뭐 적이 강할 때 뭐 태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전술적인 지도, 뭐 적절하게 이제 그런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리도 지금 현실에서 이제 어떻게 분석하고 현실에 어떻게 좀 맞는 계획들을 세울 것인가 중요한데, 그런 뭐 약간은 좀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량주의, 혁명주의. 뭐 계량주의가 혁명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계량주의자들은 혁명적 사업은 부수적인 걸 하고, 뭐 계량을 중요하게 놓는 반면 혁명적주의자들은 계량을 이제 혁명의 부산물로 보고 중요한 것이 혁명적인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거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다음 이제 8번에 이제 당에 대한 얘기인데, 어제도 말씀하신 이 당에 대한 얘기가 이게 좀 약간 그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이 뭐 당연히 필요하다. 혁명을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당의 특징은 뭐냐? 노동계급의 선진부대로서의 당이다. 그래서 당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도자이자 뭐 참모부다. 그래서 뭐 노동계급의 조직화된 부대로서의 당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프롤레타리아 계급 조직 최고 형태로서의 당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계속 나오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는 또 계속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전달 벨트로는 안 나오는 거죠.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있어요? 뒷부분이가 그 다음에 그 얘기 어디 나오는데. 다음 논문에 예, 다음 논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여기도 뭐 4번에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구의 당 이런 데도 보면 뭐 당이 최고의 조직 형태고 주요 지도 세력인데, 이 말이 당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표나 자기 완결적인 세력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 예.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지의 통일, 분파의 존재와 양립할 수 있는 통일의 구현이었다. 여기에는 어쨌거나 당이 뭐 당내의 어떤 뭐 의견의 대립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토론을 통해서 행동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은 모든 분파주의와 당내의 권력의 분산을 배제하는 의지의 통일을 대표한다.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 당은 기회주의의 요소를 숙청함으로써 강화된다. 당내 분파주의의 원천이 기회주의적 요소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번 사업 스타일인데요. 그, 뭐, 이제 그냥 러시아적인 혁명의 진취성과 아메리카적인 육류를 결합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혁명의 진취성과 아메리카적인 능률을 뭐 그냥 뭐 잘 결합하자.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하고요. 이게 자세하게 하려면 너무나 내용이 많아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레닌주의의 재문제에 관하여.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레닌주의의 재문제는 그 레닌주의 기초 쓰고 한 2년 뒤에 쓴 건데 뭐 요 앞에도 나오지만 문제 다 반복. 예, 예. 뭐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그 레닌주의 기초에 안 담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추가로 하는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뭐 레닌주의 정의 이런 건 이제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레닌주의 요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레닌이 다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영구혁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고, 그다음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 얘기들 다 좀 약간 중복되는. 그다음 5번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당과 노동 얘기하고, 요게 이제 전송벨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전송벨트 레버는 무엇인가 하면서 전송벨트 또는 레버란 바로 독재를 도와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롤레타리아의 대중주의들이다. 지휘력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선진부대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주요 지도 세력은 그 전이다. 그렇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러한 전송벨트와 레버, 지휘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중주의들이 주로 어떤 게 있느냐, 몇 가지 나열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노동조합, 생산 영역에서 당과 계급을 연결시키는 대중주의로서의 노동조합, 그다음에 그 국가 행정의 영역에서 당과 노동 인맥을 연결시키는 소비에트, 그다음에 그 경제적 영역에서 이제 협동조합, 그다음에 청년동맹, 젊은 예비군을 훈련시키고 하는 청년동맹, 그다음에 그 중추 지도 세력에서 당, 크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제가 좀 특이했던 게 여기 이제 소린이라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우리 당의 독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신랄한 비판합니다. 그 바로 전 분단에서 그 어떤 정치적 또는 조직 문제도 당의 지도 지침 없이는 소비에트는 그렇게 대중조직들에 의해 결정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네. 이런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본질적으로 전위의 독재다, 당 독재다 이렇게 얘기했죠. 본질적으로는 당 독재인데 두 개를 같은 거로 얘기한 건 틀리다라고 이제 바로 또 반론을 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예,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당 독재다. 그러나 두 개가 같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나오는 얘기죠. 이제 예, 그런 얘기들이 어쨌거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소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당 독재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는 비판합니다. 당 독재가 곧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아니다. 많은 이제 비판하고 레닌도 인용하고 막 하는데 뒤에 보면 이제 또 그 둘째 중요한 결정에도 다다르지 못한다. 네. 물론 아니다. 당의 지도 지침이 프롤레타리아 동일시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가? 물론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당의 지도 지침과 프롤레타리아의 대중조직에 의한 이러한 지침의 실행 그리고 주민에 의한 그것의 완수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자면 당의 결정 과정에 너희들 참여 못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 독재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냐? 아니다. 왜냐하면 대중조직에서의 지침이 실행되고 주민이 그걸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를 핀 거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뒤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게 그냥 이론상으로는 이제 스탈린이 얘기한 건 그러니까 6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뭐냐면 이제 여기 그러니까 전의인데 뭐 그러니까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이제 상호 신뢰를 통해서 여기 이제 그 6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이제 레닌은 이러한 관계를 노동계급의 전의와 노동대중의 상해 신뢰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 당이 대중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대중의 귀 기울이고 그다음 두 번째 그 신뢰를 억동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깨닫도록 해야 된다. 그 당도 잘못했을 때는 예. 인정하고 그렇죠. 해야 된다. 자기판에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면서 또 너무 원칙적인
약간 이론적인 이제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다 나와요. 폭력으로 하면 안 되고 예, 어, 계속 그 이 신뢰를 얻어내야 예, 된다. 그런 근데 이제 얘기를 문제는 이게 잘 안 될 때는 그렇죠, 어떡하냐. 그렇죠. 저희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썼는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그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노동조 활동하다 보면 말은 좋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참여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어떡하냐. 이거를 이제 파리코문에서는 선출 가능성, 음, 소환 가능성, 특권의 폐지 세 가지를 얘기했고 레닌도 그거를 받아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파리코문에서 얘기를 했듯이. 근데 그런 장치들을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당이 잘해야 된다라고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정식화시킨 거에서는 당은 결정하고 지도하고 대중 조직은 그거를 전달하고 대중에게 수행하고 하는 거다. 그거는 이제 정식화시켜 놓은 거죠. 여기 보면 이제 7페이지 보면 뭐 그런 권위와 계급 사이에 그러니까 당과 계급 사이의 상호 신뢰가 또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한 것처럼 당이 무조건 권위를 세우기 시작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당의 정책이 명백히 잘못된 대로 오히려 다시 교정하고자 않는 경우 뭐 이런 이제 것들을 써요. 쓰는데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없다. 여기도 보면 이제 계급에 대해 당의 지도를 폭력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국에서 이제 사회주의 승리 문제. 뭐 여기도 이제 쭉 얘기 나오는데 아까 것처럼 이제 부르주아 혁명 완수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가능하냐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쭉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여기 이제 지노비에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비판하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사회주의가 완전하게 건설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한다는 게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럼 거꾸로 다시 그 말하면 그럼 우리가 17년 10월 혁명에 권력을 그럼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거냐. 네? 이게 이제 이것도 또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론적인 뭐 원칙이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을 잡으셨으면 잡을 때 잡아야죠. 조건이 이제 무르익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투쟁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실패로 끝나는 투쟁 혁명도 그 성과물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엄청난 성과물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약간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오비에프에 대한 비판들. 그다음에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투쟁. 그래서 농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농민이 이제 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쓰는데 요거 제가 이제 뭐 핵심적인 내용 같아서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중간쯤인데 그러니까 저쪽 부르주아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이쪽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서는 상황이 열악하다. 서유럽에서 혁명이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대의 명분을 잃는다. 그러한 것이 신반대파 일반적인 논조이며 내 의견으로는 그것은 청산주의적 논조. 그러나 반대파는 이런저런 이유로 국제주의를 속여 넘기기로 한다.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혁명이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대의 명분을 잃는다. 뭐 이런 이제 국제주의라는 명분으로 자꾸 이제 혁명의 어떤 그 발전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주저하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제 정책은 자본주의라고 반대파는 말한다. 신경제 정책은 대체로 후퇴라고 지노비에프는 말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신경제 정책은 사회적 요소와 자본주의 요소 사이에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자본주의 요소에 대한 사회적 요소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당의 정책이다.
신경제 정책은 후퇴로부터 시작했을 뿐 후퇴하는 동안 우리의 세력을 제조조직하여 공격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시적으로 이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세미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이제 토론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줌에 있는 동지분들께서도 마이크 키시고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토론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의견을 제가 오늘 이거 들으면서 저도 제가 이때까지 연구 방향 주에 관심이 있던 것은 이제 한국 사회주의 운동사도 있지만 그보다 이제 사회주의의 동지 그러니까 이제 레닌주의를 중국과 조선에서 중국, 조선 또 뭐 베트남 쪽 이런 동아시아에서 받아들이죠. 중국에는 이제 막스주의 중국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 막스주의 아시아화 이런 조선화 이런 말이 없거든요. 단어가 없어.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막스주의가 이행된 거 이런 걸 좀 거시적으로 그런 거 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일국 사회주의 저도 그 일국 사회주의가 가능하다. 이제 뭐 트로츠키주의자들이나 등에서는 또 그게 이제 스탈린이 혁명을 배반하기 위한 구실이다. 불가능한 거지. 자본주의 세계 체제하에서 자기만 살고 지어낸 말인가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현실로는 그게 진행됐으니까 그걸 또 그 현실에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스탈린주의 나는 스탈린 옹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수지만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일국이지 그게 거대한 대연방이 있어. 러시아, 소련이라는 게 소비에트 연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에서 일국 사회주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넓은 대륙과 50몇 개 민족이 연합한 데서는 자체적으로 논쟁 가능했을 것 같다. 물질 기초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냥 일국 사회주의는 틀렸고 세계혁명만 가능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일본만한 나라도 아니니까 다르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방어. 그걸 이제 모두가 그 구소련 40년대 후반에 40년대 초반에 또 혁명 직후에 러시아에 대한 지지는 그 반혁명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반혁명적인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세계적인 러시아를 지켜야 된다. 세계 사회주의 조국이다. 이런 연대감이 형성됐는데 이론에 대해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실천적으로는 트로츠키가 그 침략 전쟁, 방어 전쟁을 잘 수행했는데 트로츠키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방어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론으로 정리하는 거야. 싸우기 바쁘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탈린도 자기가 열심히 최고 공을 세운 게 아니니까 별 얘기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독재와 일국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러시아 지지해야 된다. 근데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이나 민중들이 그걸 지지했던 것은 제국주의가 저렇게 간섭하니까 그 경험 속에서 러시아를 지켜야 되겠다는 공감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반혁명 공격, 반혁명의 경험 그것이 이론화 전혀 안 돼 있는데 그게 그 결락을 사후에 레닌은 물론이고 레닌은 그걸 쓸 수가 없었고 스탈린 죽었으니까 스탈린도 그걸 정리를 안 해놨어. 레닌은 트로츠키 정리 안 해놓고 그 상황이 오독이라고 해야 되나 텍스트는 스탈린이 써놓은 텍스트는 일국 사회주의 러시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정의당 지도에 따라서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사람들이 거의 공감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또 스탈린의 잘못이 있잖아요. 뭐 필요 없는 속칭을 많이 하고 정경 죽이고 혁명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 게 있거든. 그런 점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공감을 보냈던 것은 반혁명에 대한 혁명을 지켜야 된다는 대의에 대한 동의였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세계혁명에 대한 동의. 그런 얘기는 이론적으로 정치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런 점에서 스탈린 지금 텍스트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됐을 거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점이 생각이 들었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저도 항상 보는데, 정의당이 일종의 말하자면 대리주의야, 대리주의. 부족한 민중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의 이익을 내가 지켜준다. 이거거든요. 대리주의인데 정의주의라는 게. 그게 이제 저도 다른 뭐 옛날에 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단편적으로 보면은 의지의 통일체국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지의 통일, 의지를 어떻게 통일시키지? 결국 스탈린 의지거든. 라오스는 거기서 이제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현되지? 안 돼. 그 혁명의 과정에서 혁명 투쟁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유보된 거다. 라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혁명 건설의 과정에서는 그 아래로부터의 데모크라시, 상향식 데모크라시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관료들의 권력을 직접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전개된 건지 전개한 건지 어쨌든 그 대리주의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거, 특수한 상황이 생긴 거지 일반적으로 대리주의를 하면 안 된다. 그 권력을 한식으로 최대한 분석시켜야 된다. 만약에 사기를 건설하더라도. 그래서 그 대리주의의 극단화된 게 이제 북한의 이론 같은 거, 뭐 사상 이론, 뭐 방법 어쩌고 하면서 지도 방식 그런 것이라고 뭐 그런 걸 이제 사전이 공할 때는 공격을 받고 할 때는 뭐 이해가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 인정하게 그거 잘못됐다고 평가 저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중에 보니까 정의당 막스 레닌주의 한국에서 해결 해석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분이 신남철 선생. 제가 신남철 선생의 역사 철학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 신남철 선생의 역사 철학을 왜곡해가지고 황장님이 주체 사상을 만들었는데 신남철 선생이 남한에 왜곡해가지고 김일성 대학 초대 철학과 강좌장 지내는데 황장님 거기도 5년 동안 있었고 5년이면 배울 거 다 배우지. 그 다음에 핵심 왜곡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만들었다는 순 거짓말이고. 근데 이 친구가 황장님이 왜곡한 부분을 보면 역사 발전에 신남주 선생이 처음에는 이렇게 역사 발전에 독립되고 비판하는 개인을 설정하고 비판하는 개인이 역사 발전의 최대 동력이고 이 비판하는 개인이 비판하는 개인이 집단화되는 점이다. 무장을 하면 인민의 군대. 그리고 정의당과 인민의 군대 지도자가 세계사체 개인입니다. 박헌영. 근데 수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령은 그 끝단계 무명의 개인, 이름 없는 개인 이렇게 딱 돼 있어. 이름 없는 개인으로 돌아간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고 뛰어나고 늙으면 무기력해지고 하지 않습니까? 무능해지니까 정신직군이라는 게 수수 없는 것 신남수 선생의 이론에 따릅니다. 그게 이제 근데 황장엽은 이 세계사적 개인을 이제 그거에서 끝냈거든. 그걸 수령으로 단어 바꾼 거예요. 물론 그전에 수령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절대화 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타락시켰는데 이 신남철 선생의 이 정의당을 보면 비판하는 개인이 모여서 만드는 거죠.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그 무장을 하는 인민의 군대고 당과 군대가 차별이 없는데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신남 선생이 이런 얘기를 그 스탈린의 나오는 게 레닌 당 이론을 봤을까 싶네. 러시아로 보진 않고 아마 자기가 생각했으니까 한국처럼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신남철 선생의 그러면 당 이론에서 보면 비판하는 개인에 출발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세계사적 개인의 의지, 이 지시하는 의지를 관철하는 도구로서의 당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다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분이 이제 후에 있다가 다들 이제 박근영 하여튼 등에서 숙청 당했는데 서로 이런 조직 당조직론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통일된 한나라의 그 북로 전쟁에서 이겨서 통일했더라도 사상이 달라서 절대 같이 당을 할 수가 없었다. 분당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기회를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수라고 작가들 다시 오늘
강의라고 해서 듣는 거지. 강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우선 두 페이지 보면은 너무 편하게 생각하기에 저자 자체가 스탈린인데 짜리즘은 태워피 페르시아 중국 등 분나라에서 서부 제국주의에 가장 충실한 동맹자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게 아니지 않나? 자기는 사실 영국하고 엄청나게 싸웠는데 이게 그레이트 게임 얘기인데 결국 그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랑 그 거문저도 점령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맨 마지막 쪽 보면 아까 좀 얘기 듣시다 말았는데 아메리카적 능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포드주의잖아요. 실제로 포드가 러시아에 투자도 했거든. 그래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거. 그리고 레닌 스스로가 그 자기 목표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전기화라고 전기를 전국에서 돌보라고 이게. 근데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글로벌 포도주의 총독적 책이 하나 나왔는데 나치랑 나치랑 스탈린이 아닌데 다 겉으로는 많이 싸우고 실제 싸우고 이제 본질은 그 대량 생산 무기 같은 거 대량 생산 중공업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찍어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아니면 뭐 소련 같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어느 쪽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이게 갑자기 확 튀어나오잖아요. 아메리카적 앞에 한쪽도 없다. 뭐 있어? 나는 뭐 읽어봤는데 얘기가 쭉 안 나오다가 뒤에 갑자기 아메리카적 효율성이라고 쭉 나와요. 근데 뭐, 자본, 있었네. 여기서는 그게 안 나오는데, 경제 관련된 걸 읽다 보면 맨 끝에가 자본주의 경제는 극대 이윤이고, 네. 사회주의는 극대 만족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 같은 얘기를 해요. 그걸 말하자면 생산력의 고도의 발달, 말하는 생산력주의적인 관점, 그것을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오늘은 발전 안 했으니까. 그게 이 아메리카적 능률, 그 문제가 이제 같은 얘기로 독해할 수 있겠네요. 지금 아까 그 사람 비판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아, 그 앞에서 차르 러시아가 소부 제국주의와 경제관의 관계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소부 제국주의 열강들이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서로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서로 합작을 해서 어떻게 식민지를 세계를 분할하고 그런 것처럼 영국과 러시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결국에는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싸우면서도 결국에는 세계를 분할하는 이론으로 참여를 한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유럽에서 일어난 여러 자유주의까지 포함해서 그런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여러 어떤 전제군주적 어떤 반동 그런 체제에 대항하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군이 유럽에 들어가서 진압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가 서구 제국주의 예비군이다 이런 말을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보는 사람, 소련이 어쨌든 그 미국 이하가 양대 초강국이 되잖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지만 근데 그걸 갖다가 제국주의 싸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영국하고 미국이 대서양 표준이라는 거. 스페인을 무찌른 다음에 영국 영어 자기들이 만든 그 표준 스탠다드가 있는 그걸 이제 전 세계에다 다 뿌려버리는 그 산업혁명 다 뿌려버렸는데 그걸 한번 도전했던 게 독일이었죠. 두 차례 거쳐 했는데 실패 전쟁 진 거죠. 그다음에 소련이 슬라브적인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강인하고 이런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좀 야만스럽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공산주의를 통해서 변형을 해요. 그 자기들만의 스탠다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미국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잘 아시다시피 패하고서 물러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그 막스 이런 주의 이런 거를 보다가 실제로는 당위정 비슷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이제 슬라브적인 그런 게 진짜 본질이 아니야. 스탈린 이런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사실 보는 입장이 그 알렉산드르 두기가 유러시아주의 그러니까 러시아가 약간 서구 유럽과는 구분되는 어떤 문화적인 고유함이 있고 그 서구 제국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만이 독자적인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뭐 공산주의 이용을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 알렉산드르 두긴 같은 사람의 사상이고 그리고 실제로 유럽의 어떤 대한국가 세력들도 그런 미국, 영국 중심 패권을 부수기 위해서 러시아와 동맹해야 되고 그런 게 사실 현대의 어떤 유럽, 러시아 쪽 극우 세력들의 어떤 논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그렇고. 근데 그런 식으로 뭐 하여튼 슬라브 지금 대러시아주의 푸틴이 내세우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 하여튼 그리고 러시아 역사 자체가 그 근대 이후에는 러시아의 그 고유성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넘어서서 근대적인 이 자본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짜르 시절부터 그게 던져진 질문이었고 그런데 그 관점의 연장 속에서 러시아 혁명도 이해를 하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프랑스, 독일하고의 이 대륙 내에서의 패권 싸움 이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막스 예를 들어서 파리코민 같은 경우도 독일하고 프로이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 중에 파리코민 그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인 그게 일어나니까 둘이서 전쟁하다가 갑자기 휴전해가지고 포로 풀어줘가지고 때려잡으러 같이 연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계급 지배의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지배 또는 뭐 봉건적인 지배 등등까지 다 포함해서 계급적인 어떤 대립이 생길 때는 이 제국주의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갑자기 연합하고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동학이 뜨니까 이 조정하고 일본 심지어 청나라도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도 껍적대고 그리고 하여튼 일종의 연대해가지고 동학을 치러 가잖아요. 그런 그 와중에 이제 청일전쟁도 벌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개입군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어떤 헤게모니 이런 문제도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민족의 강대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 계급 프리즘으로 보면 새로운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것도 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러시아가 대러시아주의, 뭐 슬라브주의 이런 게 작동하면서 짜르가 그런 식으로 대립을 했는데 이 제국주의의 약간 이 연합군 뭐 꼬금처럼 이제 여기 있었죠. 근데 그 당시 러시아가 사실은 이 대러시아주의라는 게 1700년대, 1800년대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1900년 넘어가면서 막 전쟁이 맨날 깨지고 그러니까 아이 저거 우스운 사람들이네 이렇게 됐지만 아주 굉장한 위협적인 존재였던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스탈린이 사회주의 혁명하고 막 그 러시아가 이 사회주의 혁명 일종의 계급 혁명이잖아요. 글로 갔을 때는 이렇게 보는 관점이 오히려
자르는 그 거기 폼처럼 가서 붙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러시아 혁명 이후에 적군하고 백군 붙을 때 보면은 백군의 그 이 제국주의 그 진영들이 들어와서 개입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라는 거를 이제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읽어볼 필요도 있다. 왜그 옛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연합 예비군으로 썼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계급적인 어떤 충돌들이 벌어질 때는 새로운 이합집산이 일어나니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러시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 막스주의 동진, 막스주의 아시아파 관점에서 저는 옛날에 서울대 철학과 심전원 교수로 골고 전공했는데 대학원 입시 이런 걸 안 했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가다가 시험했는데 따더라고. 막스주의가 아시아로 가다 스스로 아시오. 시험 그 처음에는 아시아의 중국 같은 경우 막스주의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아나키즘이 아나키즘 10년에 꽉 잡고 있다. 사실 조선도 그 영향이 있은 거거든요. 최남선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러시아 아나키즘의 영향이 계몽사 그러다가 이제 나가트리면 나거든. 그런 전체적으로 러시아 무정부주의적 그 생각이 아나키즘 생각이었는데 그 유럽 막스의 이론은 뭐 발전한 산업 국가에서는 해당되는 거지. 조선을 보면 그 당시 안동 같은 데 가보면 2층짜리 건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죄다 초가집밖에 없어. 그런 데서 무슨 막스주의 전혀 공간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도 내륙 같은 더 후졌을 텐데, 그래서 아나키즘이 딱 그거 주도하고 있다가 민족주의에서 아나키즘으로 갔다가 이제 뭐 천부슈 때부터 보면 받아들이는데 볼세비즘 그 막스주의를 받아들인 게 정확히 볼세비즘을 러시아의 레닌주의를 받아들인 레닌주의. 그 사회 발전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이제 유럽과 조선은 중간쯤 되는 거예요. 유럽 혁명하면 그 당시 파리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르노 자동차 공장 등 가공 택도 없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 적용하는 거. 근데 러시아는 농촌도 있고 약간 비슷하잖아. 그래도 유럽에 비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레닌주의도 뭐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받아들여가지고 아나키스트들하고 볼세비키들하고 논쟁이나 다시 한 10년 정도 진행하다가 이제 볼세비키가 압도하게 돼. 아나볼 논쟁. 10년 정도, 조선은 이제 그게 한 몇 달 사이에 그대로 생략되고 처음에는 흑도회 같은 거 무정부주의로 시작했다가 바로 분화돼 버리거든. 그런데 이제 그 아나키스트들 일부가 극우화되는 거는 똑같은 양상인데,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중국과 조선이 받아들인 사회주의는 정확히 막스주의가 아니고 레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래서 항상 뭐 막스 레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뭐 그런 정도 잘 생각을 안 하죠. 우리 때도 몰랐어요. 그냥 막스주의. 그러니까 그걸 막스 앵겔스를 원전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최고 노력한 게 이제 2090년대 말인가 박종철 출판사에서 그 원전 6권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 노력한 성과거든요. 그럼 레닌 얘기한 거 완전 우리가 배운 조선의 막스주의랑 사회주의는 다 사실 레닌주의인데 레닌주의 완전 공백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레닌주의를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조선 사회주의자들이 100년 동안 운동하면서 받아들였던 레닌주의를 그 받아들인 현상을 다 놓치고 있는 받아들였던 거죠. 그 중국은 이제 정권 잡았으니까 가정 국가 이데올로기로 대학마다 막 막스주의 단과대학 만들어갖고 딱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 토대는 어떨지언정 상부 좀 이데올로기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도덕책처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논의 다 놓치고 있거든요. 우리 그 국가 수준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 조선이 받아들였던 레닌주의 이걸 좀 봐야죠. 그 이제 그 중국에서는 막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자본론 번역할 수는 없으니까 공산당 선언이 엄청난 조직자 역할을 했거든요. 공산당 선언이 번역되고 나서 그게 막 유통되면서 당원이 200~300명 하다가 만 몇천 명 몇 달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거든. 그 질적으로 발전하는 게 100단위하고 만 단위는 질적 발전이거든. 안에서 2만 가지는 차이가 없어. 그렇죠. 그게 보면 공산당 선언이 조직자 역할을 했는데 그럼 조선에서도 그랬었고 심지어 조선은 조선 공산당 선언이라고 따로 또 썼는데 그런 거 뭐 거의 이렇게 그게 이제 공산당 선언이 그나마 막스가 쓴 문건 유일하게 보는 거 나머지 다 레닌주의. 자본론 일제시대면 누가 학습할 수 있겠어요? 극소수 빼고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였던 사회주의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돌아서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그 전혀 못했죠. 두서없이 떠들었죠. 사실 그 당시 지식인들이 레닌주의를 그쵸, 레닌주의가 정확한 것 같은데 레닌주의를 받아들였던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식민지 지원을 해주겠다에 그거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 제국의 그 아시아에 대한 뭐 조차지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다 포기하겠다. 이제 그거를 이제 아시아 청년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예, 그게 제일 감동인데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자기들이 프랑스나 이런 데다 영국에 빌린 거 우리가 안 갖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거는 행사하겠다 이런 말이 안 되니까 물론 이쪽 아까 여기도 보면 뭐 이자 수백만 금의 이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네. 사실 그 뭐야 시베리아 철도 프랑스 자본으로 그러니까 근데 뭘 그 내용까지 모르지 아시아 사람. 뭘 아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들이 서구 열강한테 받은 거를 이거 무효다 이렇게 하는데 아시아 사람한테 받겠다 이런 사실을 우리 좀 완전 모순이고 안 할 수가 없었겠지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별로 이렇게 연구라든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네. 근데 그게 엄청 특히 중국 청년들한테는 그렇죠. 엄청나게 감동을 줬어요.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우리 다 주의를 한 거예요. 공산당.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확히 그럼 막스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까 이런 문제에서 막스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레닌주의를 받아들인 게 맞죠. 그냥 정확하게 자본론 공산당 선언 그 짧은 글로 그걸로 끝났고 막스주의나 그다음 이제 레닌주의였거든요. 예, 저도 아까 전에 뭐 전이당 얘기 나와서 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지금 그 진보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겠죠. 이제 진보당이 의석 많이 차지해서 의회에 들어가서 노동자를 위한 법 제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노동 정치 세력화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 전의당도 아까 저는 얘기했지만 전의당 개념이 하여튼 제가 지금 최근에 조금씩 고민하는 문제는 당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이라고 하지만 전체 계급의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일부의 그 정치적 의견인 거잖아요. 의견 그룹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당제를 좀 주장하는 편인데 어쨌거나 전체 노동자 계급이 거기에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이 있는 거고 그들이 모인 곳이 이제 당이라는 형태로 모이는 건데 지금은 뭐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제 민주노총 안에도 솔직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일반 조합은. 절반 이상이 민주당 지지하는 거고 그 절반이 뭐야. 절반 이상이고
뭐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 지지하는 사람은 소수 몇 프로밖에 안 돼. 아마 비례나 좀 좀. 그러니까 네. 5%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중간 간부 이상 정도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뭐 혁명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소위 말하는 혁명 정당이 질지를 받아야지만 혁명에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혁명 이후에 지금 기존의 어떤 뭐 소련처럼 뭐 일당 형태가 유지하는 게 맞는가? 그게 아니고 뭐 다양한 정치적 입당이면 당연히 여러 가지 당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여당은 되겠죠. 여당은 되겠지만 다양한 야당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뭐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이제 자꾸 이제 계급이 소멸돼 가는 과정인 거죠. 가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당연히 이제 그 토대 속에서 정치적인 사상도 발전하는 거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평등한 사회, 계급 없는 사회, 국가가 소멸되는 과정을 가다 보면은 뭐 정치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정당이라는 것도 이제 소멸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자꾸 이제 미친가 싶 미친이다. 혁명정당이라는 거는 이제 혁명을 하기 위해서 혁명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모인 거일 뿐이지 이게 어떤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정당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조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렇다면 혁명 이후에는 쿠바는 정당이 금지돼 있지 않나요? 얼핏 들으니까 쿠바는 정당이 금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금지까지는 안 시켜도 정치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금지시키진 않더라도 어쨌거나 그 정당 정치라는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될 그런 것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만들고 하는 그 혁명 정당이라는 거는 정당 정치를 위한 정당이라기보다는 혁명이라는 어떤 그런 큰 그 대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인 그룹의 의미로 정당인 거지. 그 이후에 뭔가 권력을 잡아서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의미의 정당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다단계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 협상 협회를 신는 것도 거의 여러 당을 유지를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근데 일단 그들의 중간파 재정당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협이란 틀을 제시를 해주니까 그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안 튀고 민주파, 국민당 좌파 인사도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테두리가 늘어놓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실제적인 뭐 권한은 거의 없죠. 어쨌든 그 당이 있고 행정부가 있고 정협이 있고 그 시스템이 다 조그마한 분단위까지 다 있고 분단위 정협 정치협상에 있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대대손손 도교 도사였다. 그럼 이제 정협 근대 명망이 있다. 그럼 정협에 대해서 활동하는 수렴을 하는데 그건 뭐 굉장히 자기들 위해서 잘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단계에서 그랬다가 뭐 바로 원심력 때문에 그게 될 거고 그 말씀은 당이 혁명을 위한 수단인지 그 자체가 집권하고 민주주의야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해주신 소련 같은 나라에는 원래 소비에트에 당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이 근데 그 다른 야당들이 다그 백군으로 가담을 하고 다 반란을 일으켜서 사실 자연스럽게 당이 볼셰비키당 하나가 남고 그러다 보니까 당의 결정이 소비에트 의결을 대체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당제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걸 보면 사실 어떤 우리가 어떤 소련이 최대를 본받는다 하더라도 뭐 가담제가 안 된다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당이 어떻게 어떤 전위당이라는 정권을 어떤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거는 사실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굉장히 유동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닐까 제가 그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도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 있어요. 근데 뭐였냐면요. 저는 혁명사 다른 데로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성공한 혁명은 성공 혁명가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유시민 표현이긴 한데 러시아 혁명은 누가 봐도 볼셰비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민심을 빵과 뭐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잘 잡은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레닌의 지도력이 없었다고 그거는 아무리 봐도 그 성공 그 유시민의 표현에 약간 과도할 정도의 레닌의 그 지도력 하나로 성공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100%는 아니겠지만 동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보면은 마오가 없었으면은 중국혁명에 성공을 했었을 거예요. 예, 호치민이 없었다 그러면은 베트남 혁명에 성공을 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그 누가 이런 이것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혁명을 따르는 게 아니라 혁명가를 따른다. 그걸 인격화한 좀 개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그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래서 그 개인 숭배에 빠지고 막 이런 경우도 많다는 근데 이게 이거 누가 근데 사람은 결국 사람을 따른다. 사람은 사람을 따르는 거지 혁명이나 사상을 따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어쨌든 어떤 특정 아까 뭐 세계사적 개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도 절대로 무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물론 거기에 빠져 있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뭐 영웅주의가 빠지고 뭐 이렇게 개인 숭배 빠지고 근데 이럴 확률이 많이 높긴 한데 그런 여기서도 이 결국 다 이런 얘기들은요. 뭐든 무슨 요소가 있는데 이건 뭐 잘해야 되고 이거 잘 조절을 해야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본질은 그 이 지도자에 대한 따를 땐 따라야 되지만 또 이게 맹종하게 이러고 또 그 안에서 권력 누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망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근데 그 타이밍에서 어떤 타이밍에서 그 지도자를 또 따라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때 레닌이 그렇게 이게 올바르게 잡았고 거기 사람들이 뭐 스탈린, 트로츠키 뭐 이런 사람들 다 잘 따라가가지고 성공했던 것만 틀림없는 거고 호치민 역시 마찬가지. 근데 어쨌든 그걸 조절한다는 게 어, 근데 늘 머리는 둬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사람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그 풍토를 만들어야 되고 지도자가 나왔으면 씹지 말고 잘 키워줘가지고 씹지 노회찬처럼 그렇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조금만 잘못 갖고 씹어가지고 사람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잘 또 키워 나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그 정말 그 지도자 저 하나 만든 게 정말 너무나 어렵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아직 권력이라든지 권력 장악, 정치혁명에 있을 기초적 단계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시기상으로 볼 때도 레닌주의로 포함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아직도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 뭐 의견이신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다른 분 질문 뭐 좀 온라인 들으신 분들 다 나가셨네.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뭐 질문 있나요? 아, 네. 내가 진행. 질문 이제 더 없으시면은 좀 시간도 2시간 반 정도 이제 진행할 것 같은데 슬슬 마무리하고